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채널명은 여전히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동아시아사가 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에서 올해는 한국사 수업만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구독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들 교재 펴셨나요? 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선사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간고사 전까지는 선생님의 말이 좀 빠를 거고 한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제일 위에 보면은 선사시대의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인간이 글자를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기 이전의 시대를 일컬어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를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뭘 하고 살았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도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남겼던 삶의 흔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추측,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과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통해서 당시 인류의 삶을 어떠하는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는 왜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지? 일단은 돌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석기시대죠. 그런데 왜 이 석기시대를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구분하나요? 그렇죠. 구석기시대 때에는 신석기시대에 비해서 도구를 만들 줄 아는 스타일이 좀 더 올드했어. 그지? 좀 더 옛날의 방식이라서 우리는 이 돌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구분을 하죠. 그죠? 자, 구석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뗀석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돌을 도구로 만들었어요? 돌멩이를. 아이고. 오랜만에 녹화하니까 긴장했나 보네. 그렇죠. 돌멩이를 깨뜨려서 날카롭고 뾰족한 면을 이용을 해서 사용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돌멩이를 깨뜨려서 뗀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을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뗀석기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요게 중요한데요. 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구석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약 70만 년 전부터 인간이 사람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당시에 구석기 시대 때 어떤 상태였... 미안해요. 평소에 원래 수업 잘하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이제 앞에 카메라를 놓고 하게 되면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 좀 꼬이는 경우가 있어. 잠시만 멘탈 좀 가다듬고요. 자, 이 구석기 시대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씨가 추운 빙하기였습니다. 빙하기,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아이스에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스에이지라고 하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한 번쯤 보지 않았나요? 네, 봤어요. 그죠? 자, 아이스에이지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스, 그죠? 맘모스, 매머드죠. 그죠? 자, 이 빙하기 시대 때에는 지구상에 어떠한 동물들이 많았느냐? 맘모스, 매머드와 같은 거대한 대형 초식 동물들이 지구상에 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당시의 인간들의 경우에는 직접 식량을 생산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풀이 보이면 뜯어먹거나 과일을 보면 따먹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채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을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빙하기였고 대형 초식 동물들이 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냥해야 되는 대상이 동물들이 어떤 애들이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해야 되는 동물이 대형 초식 동물들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이 주먹도끼와 같은 뗀석기의 용도는 무엇이었다? 바로 그러한 대형 초식 동물들을 사냥을 하고 사냥한 고기를 자르고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우리 교과서에서 대표적인 뗀석기로 주먹도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주먹도끼냐? 이런 식으로 손을 주먹쥐듯이 말아쥐면서 돌멩이를 잡고 가서 내려 찍는 도끼였다라고 해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주먹도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석기, 주먹도끼 같은 이런 도구들은 대형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주먹도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 유럽 지역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아시아 인종에 비해서 백인들이 더 우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물로 사용했던 게 이 주먹도끼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면서 그런 유럽인들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었지. 꽤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뗀석기를 만들어서 대형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삶을? 채집이나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내가 어제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과일을 따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여기 풀이 자라있고 과일이 열려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내가 어제 여기서 맘모스를 만나가지고 사냥해서 잡아먹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여기서 맘모스를 만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뜯어먹을 풀, 따먹을 과일, 사냥할 맘모스를 찾아서 무엇 해야 됐다? 이동생활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맘모스 같은 동물을 잡으려면 인간이 한 몇 명 정도 필요할까? 그렇죠. 수십 명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십 명이 함께 무리를 이어서 사는 사회에 무리 사회 생활을 해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한 인간이 끊임없이 이동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굳이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동굴이 보이면 동굴에서 살다가 바위 밑에 그늘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며 살다가 이런 것마저도 없으면은 맨 땅 위에다가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대충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만든 막 지은 집 뭐예요? 막집 같은 것들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1만 년 전쯤 가게 되면서 무엇이 변하게 되느냐? 지구상의 기온이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점차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기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느냐? 맘모스의 뼈, 어디서 많이 발견되는지 아나요? 추운 북쪽 지방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니까 원래 추운 데 사는 맘모스 같은 동물들은 추운 곳을 찾아서 북쪽으로 이동했던 거야. 그러다가 결국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해가 되나요?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맘모스와 같은 대형 초식동물들의 경우에는 모두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어떠한 동물들이 주를 이루게 되느냐? 사슴이나 멧돼지처럼 인간보다 크기가 작고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이런 어떤 동물들이 지구상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슴이나 멧돼지같이 인간보다 작고 빠른 동물들을 주먹도끼 들고 가서 찍어서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런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던지거나 쏘거나 해야 되죠. 그죠? 던지거나 쏠려면 돌멩이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이 사냥해야 될 동물들이 변하게 되면서 그들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 역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석기의 크기가 어떻게 지고? 작아지고, 그죠? 원샷 원킬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정교하고 날카로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돌멩이를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만든 스타일이 변하게 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돌멩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구석기 시대와 구분해서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구석기 시대가 끝나갈 때쯤부터 해서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쓴배찌르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점차 맘모스 같은 거 줄어들고 이런 작은 동물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갈아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나무에 묶어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이미 구석기가 끝나갈 때쯤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자,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풀이 자라는 속도, 식물이 자라는 속도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면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죠? 그리고 식물의 양 자체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 인간이 이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어제 내가 여기를 지나가서 풀을 따먹었는데, 어제 내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과일을 따먹었는데, 내일 와보니까 또 여기에
자라 있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맨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잘 자라고 있는 이 식물들을 잘 길러서 식량으로 삼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활동을 하게 되니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먹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거 뭐라 그래요? 농사, 농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농경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풀이 빨리 자라면서 풀이 많아지게 되면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의 숫자도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의 숫자도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잡아서 하나 그날 바로 먹기도 빠듯했을 텐데 동물의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동물들을 많이 잡게 되었어. 그래서 하루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뭐 몇 마리만 잡고 몇 마리는 남겨놨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남겨놓은 동물들이 지들끼리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까고 점차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얘네들 그냥 잡아먹을 것이 아니라 잘 길러서 새끼를 까게 해서 그 숫자를 늘려나가면은 꾸준히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동물을 길러서 식량으로 삼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니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물을 길러서 식량으로 삼는 활동 뭐라고 불러요? 목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풀을 길러야 되고 동물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좀 더 구석기 시대 때보다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막집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집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움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막집은 막 지어서 막집이면 움집은 왜 움집이지? 움집은 왜 움집인가요? 그죠? 땅을 움푹 파서 지었기 때문에 움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집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땅이 움푹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움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착생활하면서 집을 좀 더 잘 지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집 안에 땅을 움푹 팠을까? 이유는 뭐지? 굳이 땅을 움푹 파야 될 이유가 뭔가요? 왜 땅을 움푹 파고 들어가서 살았을까? 지금은 왜 사람들은 땅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지? 그 까닭은 바로 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벽을 만들어서 외부와 단절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을 확보합니다. 자,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에는 아직까지 벽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고 만들 줄도 몰랐던 것이죠. 벽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움집 같은 것들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간들이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농사 지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은 1년에 몇 번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 농사 지어서 1년에 몇 번 수확하지? 한 번 수확해요. 그죠? 그리고 그 한 번 수확한 한 번 수확한 쌀을 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두어 들인 쌀을 무엇할 필요가 있어졌다? 저장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그죠? 또 생쌀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나요? 물론 먹을 수는 있지만 이빨도 아프고 맛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있게 먹으려면은 뭘 해야 돼? 쌀을 조리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저장과 조리를 위한 도구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톡이었다.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인 토기를 신석기 시대 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습이 변하게 되면서 다양한 삶의 형태도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농경과 목축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기술, 가축을 기르는 기술이 뛰어났을까 별로 뛰어나지 못했을까? 그죠? 기술이 별로 뛰어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채집이나 사냥, 물고기잡이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활동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움집 같은 건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느냐? 움집의 흔적, 강가나 바닷가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왜? 근처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뭐 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물고기 잡기가 좋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보다는 고기잡이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들이 주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말이 빠르니?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죠? 내용이 많이 어렵나요? 알아들만 하죠, 그죠? 괜찮아요, 그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인간들은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자,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인간이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생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신석기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인간들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농경과 목축, 채집과 사냥, 물고기 잡을 같은 것들을 해도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똑같이 한 입씩 나눠 먹기에도 빠듯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먹거나 누가 더 적게 먹지 않는 무슨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었나요? 자, 다만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때보다 먹을 거는 많아졌을까요? 그렇겠죠. 먹을 게 많아지면 인구는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는 무리 지어 사는 무리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신석기 시대쯤 오게 되면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정도가 함께 모여 사는 부족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정도의 단위가 되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인간들에게 뭔가 종교라고 하는 관념, 뭔가 신이라는 개념 같은 것들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종교적인 관념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농경 때문일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물도 적당히 있어야 돼, 그지? 가뭄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은 홍수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죠? 햇빛이 적당히 잘 비춰줘야 되고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줘야 되고 가뭄이나 지진, 홍수, 태풍 같은 것들이 없어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가뭄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무엇 할 수밖에 없나요? 가뭄이 오지 않게 해 주세요. 태풍을 오지 않게 해 주세요. 그저 바라고 빌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신앙,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태양이나 비, 바람 아니면은 불, 물 같은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이라든지 인간보다 강한 동물이나 거대한 나무 같은 것들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라든지 아니면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적인 존재인 무당과 그가 행하는 주술 같은 것들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같은 이런 원시적인 종교들이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어떠한 것들이 변하게 되느냐? 자, 청동기 시대는 왜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을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 청동, 구리를 인간이 가장 먼저 금속으로 활용하게 되었을까? 네, 구하기 쉬워요. 양도 많기도 하고요. 또 녹이기도 쉬워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많이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는 이 구리를 가장 먼저 금속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구리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시대를 우리는 청동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15세기에서 10세기경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신석기 시대를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로 봤냐면은 한 1만 년 전쯤부터를 신석기 시대로 봤어요. 다시 말해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흘렀느냐? 10,000년에서 8,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10,000년에서 8,000년 정도 흐르면서 인간이 농사 지을 줄 아는 기술이 점차 어떻게 되었을까? 발달하였겠죠. 그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죠?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청동기 시대로 오게 되면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느냐?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뭔가요? 먹고
남는 겁니다. 그죠? 자, 신석기 시대 때에는 먹을 게 부족해서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기도 빠듯했는데 청동기 시대 오게 되면서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먹고 남는 게 생긴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먹고 남는 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식량을 생산해낼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나지게 되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농사를 짓고 그걸 다 똑같이 나눠 가질 필요가 없어졌어. 나는 내가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온 거 내가 가져갈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나는 나만의 힘 또는 우리 가족의 힘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너네랑 같이 농사 짓지 않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가져갈게 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서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 우리는 그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유재산,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죠?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더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사유재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떠한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끝없는 욕심을 가지는 인간, 더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유재산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남의 거를 뺏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유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약탈활동, 정복활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니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정복전쟁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히터 좀 잠깐 꺼도 될까? 덥지 않니? 춥지는 않죠, 적어도? 잠깐 좀 끌게요. 자, 그래서 힘이 강한 부족 집단, 머릿수가 많은 부족 집단은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숫자가 적은 부족 집단들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뺏었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정복활동에, 정복전쟁에 성공한 부족은 더 많은 사유재산을 갖게 되면서 잘 살게 될 것이고, 그죠? 정복전쟁에 패한 부족 집단들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빼앗기고 더 못 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부족 집단의 경우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됐을까? 그렇겠죠.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었겠지. 인간사회의 모든 파워는 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더 많은 먹을 것을 갖게 된 이들은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뭘 할까? 일을 시키죠. 그렇죠. 자기들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해서 지배를 하게 된 그 힘이 약한 부족들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죠?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부족 집단들은 지배자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패배한 집단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두가 평등했던 인간사회에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계급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른 이들의 지배를 받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게 전부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피지배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 누가 가져가요? 지배자가 가져가요. 그죠? 피지배자가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배층들의 사유재산을 늘려주기 위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지배 집단들의 경우에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됐겠지, 그지? 그럼 그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됐으면 뭘 할까? 인간의 욕심은 어떻다고요? 끝이 없다고.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또 뭘 할까? 그렇죠. 더 많은 사유재산을 갖기 위한 정복전쟁에 나서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힘이 강한 부족 집단이 점차 더 많은 사람, 점차 더 많은 부족 집단, 더 넓은 땅을 지배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후에는요, 꽤나 큰 부족을 이끄는 강력한 지배자 또는 수많은 부족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군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넓은 땅을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이들을 군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과 넓은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인 군장은 이 많은 사람들과 넓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에게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응? 일단은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얘네들 지배하려면 내 말 잘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때려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하려면 강한 힘,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들은 청동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힘만 있으면 될까?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말 안 들을 때마다 일일이 가가지고 다 패가면서 말 듣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굳이 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나의 지배를 받는 애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나를 윗사람으로 존중하고 모시고 나의 지배를 알아듣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권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지배층들의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나는 너네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의 신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신인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곰이랑 호랑이를 만나서 결혼해서 태어난 게 바로 나야. 나는 너네보다 훨씬 더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뭐예요? 단군 신화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나는 일반인 이 피지배자들과는 좀 달라 보여야 할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강력한 지배자들의 경우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구리를 가지고 반지나 목걸이, 방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몸에 걸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면서 딱 등장과 함께 번쩍번쩍한 모습이 나는 인간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지배자들의 경우에는 청동으로 뭘 만들었다? 장신구를 만들었다. 청동 제기. 제기는 뭔가요? 제기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도구를 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제사용 도구를 가지고 직접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하늘과 소통을 하는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과 연결된 존재인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만든 제기나 장신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잘 따라오고 있는 중 맞죠? 자, 그러면 힘과 권위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해. 일이 터질 때마다 지배자가 일일이 가가지고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거 정도는 지키고 살아. 그래야 우리 집단의 질서가 유지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고조선 시기에 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8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8개 중에서 5개는 잊어버렸고 3개 정도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물어내게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에 노비를 샀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을 내야 한다.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법에서 2가지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그렇죠.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거 하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생명. 그렇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8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내 말 잘 들어. 죽이지 마. 남의 물건 뺏지 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법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군장과 같은 지배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무력과 권위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같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게 된 지배자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됐을까요? 그렇겠지, 그지? 자기 말 잘 듣겠으니까 더 강한 힘을 갖게 됐겠죠. 더 강한 힘을 갖게 된 지배자는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더 강한 힘을 갖게 된 지배자는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어떻다고? 끝이 없다. 그러니까 뭘 하겠어? 또다시 그저 정복전쟁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더 강한 부족이 더 많은 영역과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큰 집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불릴 만한?
국가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사회 단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대한 사회 단위의 강력한 지배자인 뭐? 왕이라는 존재가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이구,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 좀 빨리 갈게요. 자, 봅시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바로 단군조선입니다. 자, 원래 이름은 조선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후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단군 왕검이었다라고 해서 이 조선을 단군 조선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단군 뭐라고 하나요? 단군 왕검 말고 단군? 네, 할아버지라고도 하는데 단군은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할머니일 가능성이 최근에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계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모계 사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환웅이 결합한 것은 곰이 아니라 호랑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전래동화 봐요. 곰이 나와요, 호랑이 나와요? 다 호랑이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호랑이를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그지?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랑 결합을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단군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을 팠는데 땅에서 숟가락 젓가락 김치 항아리가 나와서 여기 누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한국인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같은 종류의 것들이 함께 하나의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집단이 이 땅에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요, 비파형 동검과 테이블처럼 생긴 탁자식 고인돌은 얼추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된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만주 지역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는 지역은 옛 조선의 땅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원전 3세기경에서 1세기경쯤 가게 되면서 중국에서 철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철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가장 먼저 문화와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어디일까요? 중국이에요. 아무래도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화와 기술 발전 속도가 제일 빨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거를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배우고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전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동아시아사라는 재밌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철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철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중국어로부터 배우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철로는 무엇을 만드느냐? 철로는 뭘 만드나요? 무기나 농기구를 만듭니다. 아까 청동기로 농기구 만든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 얘기 없었지, 그지?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잘 구부러져요. 청동은 철보다 훨씬 더 무르거든. 자, 그래서 철기의 경우에는 단단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흙이나 돌멩이를 파낼 수 있기 때문에 농기구로도 만들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철로 무엇과 무엇을 만든다고? 무기와 농기구를 만든다고. 철로 무기를 만들게 되면서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어요. 철로 농기구를 만들게 되면서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셌냐, 얼마나 강한 나라냐는 두 가지를 가지고 판가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에요? 군사력과 경제력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부국강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말해서 단군조선은 이후에 기원전 3세기경에서부터 1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나라의 힘 전체가 어떻게 되었다?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국의 연이라고 하는 나라와 겨룰 만큼 힘이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중국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 혹시 춘추 전국시대라는 거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무척이나 재밌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또 재밌게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중국의 경우에는요, 기원전 한 8세기경부터 기원전 한 3세기경까지 춘추 전국시대라 그래서 수많은 나라로 분열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원전 3세기경에 오게 되면은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국이 7개의 나라로 분열된 상태였어요. 그 7개의 나라 가운데 고조선과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나라가 연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고요.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수용하고 성장하면서 이 연이라는 나라랑 싸울 만큼의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로 분열되었을 때 만주와 한반도에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221년 이 중국이 분열된 상황을 통일한 나라가 나타나요.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을 달성한 진나라의 왕이 영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국 통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나를 똑같이 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왕보다 훨씬 더 멋진 걸로 불러달라. 황제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그 황제의 스타트, 시작이니까 날 뭐라고 불러라? 시황제라고 불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해서 진시황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나요? 네, 아무튼 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멍청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수많은 반란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란군들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과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서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분열되었던 중국을 유방이라는 사람이 재통일을 하고 한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진한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중국은 안정되었을까 혼란했을까? 당연히 혼란했을 거예요. 사람이 살기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살던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국의 혼란을 피해서 전쟁이 없는 조선 땅으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위만의 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이 혼란해지게 되자 조선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중국에서 활동했던 이 위만이 조선에 와 보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전돼 보였을까? 그다지 발전되지 않아 보였을까? 그렇죠.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발전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조선의 준왕이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가 조선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게 바로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이때부터의 조선을 단군이 세운 조선과 구분해서 뭐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위만 조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활동했다가 넘어왔다 그랬어요? 중국에서 살다 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철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위만조선이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은 철기를 만들고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철로는 뭘 만든다고? 무기와 농기구. 더 많은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조선은 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면서 나날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위만,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나라, 중국에 가면 얼마나 좋고 값비싼 물건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값비싼 물건을 떼다가 와서 그것을 직접 구하지 못하는 남쪽에 있는 진과 같은 나라에다가 팔았습니다. 당연히 큰 돈을 벌었겠죠. 우리는 남의 물건 사다가 다른 나라에다 파는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중개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으로도 꽤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철기 문화의 수용과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이 중국의 한나라 입장에서도 쟤네 더 크기 전에,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 조선이 더 성장하기 전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2차례 군대를 보내고요. 결국 한 무제가 보낸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조선은 기원전 108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 조선 땅의 경우에는 한나라의 한 지방이 되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군현을 설치했다라는 것의 말인 거예요. 한나라의 지방관들이 와서 옛 조선 땅을 마치 한나라처럼 다스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혐토군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중국의 한 지방으로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래 조선의 법은 몇 개밖에 없었는데 8개밖에 없었는데 한 60여 개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법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비슷합니다. 또 자, 일단은 법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고 복잡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한나라의 지배를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받기를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이 한나라의 지배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저항을 통제하려면 더 많은 법이 필요했던 것이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옛 조선의 땅은 한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여기 살던 사람들은 중국의 지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 지방에 걸쳐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요. 자,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더 많은 철제 도구들을 만들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서 더 강력한 무력과 경제력을 가진 집단, 철기를 이용해서 더 강력한 무력과 경제력을 가진 집단이 여기저기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그 힘을 갖게 된 집단들이 다른 부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점차 그 영역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는 아직까지 나라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설프지만 그래도 얼추 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된 사회 단위가 등장하게 되니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기 국가라고 부릅니다. 자, 왜 나라라고 부르기 조금 어설펐느냐? 나라라고 한다면 왕이 있고 왕이 그 나라 전체를 다 지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왕의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이 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다스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왕보다는 힘이 조금 약한 여러 명의 부족장들이 각각의 지역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한 명의 강력한 왕과 다른 부족장들이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서 지배하는데 이들이 느슨한 형태의 연맹으로 묶여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나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연맹왕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지만 왕이 전부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부족장들과 연맹의 형태를 이루어서 지배하는 나라, 우리는 그런 것을 연맹왕국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이 정도를 초기 국가 단계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러한 연맹왕국에 해당하는 초기 국가들이 이후에 만주에서부터 한반도에 걸쳐서 등장하게 되니 그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3한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느냐에 대해서 중국 측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간단하게 정치, 경제, 사회 등등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외우는 거 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 하지만 문제 내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외워두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종초도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더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부여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연맹왕국이라고 했어요. 왕이 있긴 했지만 왕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고 하는 4명의 부족장들이 있었고 이 4명의 부족장들을 합쳐서 제가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부족장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부족장이 다스리는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부여에서는 사출도라고 불렀대요.
왕이 아닌 4명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땅을 사출도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부여의 위치를 보면은요,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추운 지방입니다. 벼농사 안 되고요, 밭농사를 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목축을 경제활동으로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순장이 뭐냐면은요, 왕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서도 왕을 모시라는 의미에서 함께 왕의 무덤에 묻는 걸 가지고 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왕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묻었대. 그러니까 왕이 어느 정도의 힘은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이걸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제천행사,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일컬어 제천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여에는 영고라는 이름의 제천행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영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조금 연결해서 외우기는 수월해요. 자, 그 밑에 고구려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부여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왕이 있긴 했지만은 왕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부족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구려가 탄생한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춥고 땅이 거친 지역에서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어.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로 하는 활동이 무엇이었느냐? 목축과 약탈이었어요. 고구려 하면 어떤 모습 떠오르니? 말 타고 싸우는 용맹한 모습이 떠오르죠. 왜 그들은 용맹해야만 했느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약탈해야 됐기 때문에 용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원래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고구려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결혼의 전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릴사유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자로는 서옥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풍습이 고구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천행사가 고구려에서 시행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한편 한반도 동부의 경우에는 옥저나 동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마을들이 묶어서 옥저 또는 동해로 구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각각의 마을을 이끄는 마을의 지도자들을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붙어있는 옥저의 경우에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다라고 전해지고요. 고구려의 서옥저와는 조금 반대로 어렸을 때 여자를 데려와서 기르다가 성인이 되면 아들과 결혼시키는 민면리제 같은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동해 봅시다. 동해의 경우에는 단궁이라고 하는 이름의 활, 키가 작은 말인 과하마, 바다 표범의 가죽인 반어피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유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책화는 뭐냐면은요, 마을마다 경계가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이 저 마을의 경계를 넘어가면은 너 우리 땅에 왜 들어와? 라고 해서 책임을 묻고 소나 노예 등으로 물어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동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빴던 것 같아요? 나빴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해라는 나라는 힘이 셌을까? 약했을까?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약했겠죠. 그죠? 그래서 옥저나 동해 같은 나라는 나중에 전부 다 고구려에게 정복이 됩니다. 조계혼, 결혼을 할 때는 다른 부족에서 배우자를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동해의 경우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 같은 것들이 시행되었다라고 해요. 야, 이게 또 녹화를 하니까 시간이 늘 이렇게 부족하네? 미안해요. 3한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한반도 남부에는 삼한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한 나라가 아니야. 마한, 진한, 변한 3개의 나라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한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54개의 작은 나라들을 묶어서 마한이라고 했고, 또 12개의 작은 나라를 묶어서 변한, 그리고 12개의 작은 나라를 묶어서 또 진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한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걸쳐서 54개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고, 변한은 낙동강 하류에 12개가 나라가 있었던 것이고, 진한은 오늘날 경주 부근에 12개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가운데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제일 세서 목지국의 왕을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고 불렀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77명의 왕들 가운데 힘이 큰 군장은 신지, 힘이 약한 군장들은 읍차라고 구분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한반도 남부예요.
따뜻합니다.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벼농사를 주도로 벼농사를 짓고 살았다라고 하고요. 철이 풍부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삼한 지역의 경우에는요, 천군이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있었고 이가 가진 종교적인 권위가 꽤 높았나봐. 그래서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소더라고 불리는 신성한 지역을 통치했는데 신지나 읍차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자, 삼한의 경우에는 벼농사를 지었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제천 행사도 농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씨를 뿌리는 5월 그리고 추수를 하는 10월 두 번에 걸쳐서 제천 행사를 지냈으니 그것을 계절제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시기쯤에 오게 되면서 이러한 수많은 연맹 왕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들 사이에 활발한 정복 활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같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면서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